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오늘도 편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시장을 바라보면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반도체 중심 화랑을 보여서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코스피를 보면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힘 못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HLB 급락세는 멈춘 것 같지만 역시나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오만한 인터뷰 시간에는 이 한국 시장 저평가 요인 해소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깜짝 놀랄만한 분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림자가 짙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730선을 내줬습니다. 올해 이번 주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건은 다시 한번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해 줄 수 있을지였는데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물론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3일 만에 반락하면서 850선 아래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9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실까요? 코스닥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5거래일째 받아주고는 있지만 그 힘이 크지는 않고요. 외국인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3거래일 연속 팔고 있다는 점 564억 원대 현재 구간에서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오늘 시장 조금 실망스럽죠. 미국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굉장히라고 보기에는 지수는 조금 부족했지만 엔비디아 상승했고 반도체 올라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대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까지도 요즘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수 상승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 다우는 좀 하락했지만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치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상승했고 근데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만 거의 상승합니다. 그 외의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모습이죠.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약세의 모습들이 나오는 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 오늘 장중에 좀 펼쳐지고 있고 미국 시장 외국인 수급도 코스피 코스닥 다 3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환율도 또 올라갔죠. 7원 20전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 상승이 좀 무색한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 오늘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섹터에 좀 관심을 둬야 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전기전자 섹터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조금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여전히 좋을 거고요. 실적은 계속 좋을 겁니다. 반도체 24년도를 이끌어갈 가장 좋은 실적을 가진 그런 섹터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는 크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셀 업체들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종목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도체 좋을 거고 2차 전지 좀 부진하죠. 근데 2차 전지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좀 제외하고요. 그 외에 전기전자 안에 있는 종목들 LG전자, LG 이노텍, 삼성전기와 같은 실적이 좀 좋은 그 외의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조금 세분화돼서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제외한 개별적인 전기전자 sek터 내에 있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HLB가 좀 하락을 할 때에도, 어제도 그렇고요. 하락을 할 때에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좋아 보였죠. 좋았죠. 시장의 모습이. 그 이유가
코스피에는 조금 더 대형주, HLB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상관관계가 좀 먼 종목들이 좀 많았고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은 당분간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뭐 전기전자 섹터 내에 있는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무님, 이번에는 종목 얘기 좀 나눠주십시오. 어떤 종목 관심권에 두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전기전자 섹터 내에 있는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 얘기를 드렸었는데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사업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MLCC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카메라 모듈은 뭐 이전에는 사실은 신규 뭐 새로운 갤럭시 모델이 출시가 되면 카메라 모듈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좀 부진했었죠. 근데 지금은 카메라 모듈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대폰이 확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출하량이 전년과 비슷한 정도만 해도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 출하량이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만 카메라가 좋아졌죠. 카메라가 많아지고 또 카메라가 더 성능이 고사양화 되었습니다. 성능이 좋아진다. 가격이 올라갔겠죠. 네, 삼성전기에서 나가는 모듈 가격도 올라갔고요. 마진율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S24가 1개월 조기 출시한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카메라 모듈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죠. 이 MLCC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MLCC, 삼성전기는 사실 카메라 모듈보다는 좀 더 MLCC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MLCC가 이제는 현재는 호황기 초입에 들어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거든요. 호황기 초입입니다. 이제 초입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일본의 MLCC 월 수출액이 1년간의 역성장을 딛고 지난해 11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삼성전기의 MLCC도 살아난다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 포트가 다 좋죠. 지금 카메라도 고사양화되어 있고 MLCC는 사업 초기, 그러니까 호황기의 초기다. 그리고 PBR은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좀 낮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무님, 또 살펴볼 곳이 있다면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이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3월 달에 1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업의 질이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국내와 해외로 좀 나뉘어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북미와 중국 이렇게 국내, 북미, 중국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면세 채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국내 다른 채널들은 좀 부진했는데 면세 지금 사실 공항 가보면 사람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나가는 이 출국자와 입국자 모두 다 많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면세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상당한 호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중심으로 해서 국내 채널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에 있어서 계속 5위 안에 아모레퍼시픽 들어갑니다. 굉장히 잘 팔리죠. 미국 화장품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입니다. 여기에서 5위 안에 있다. 굉장히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구매 단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비싼 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있어서 성장세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중국에서의 적자 200억에서 80억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진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적자가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되고 있고 이제는 분기 흑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아모레퍼시픽까지 확인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파트너스 아시죠? 들어봤지만 가물가물하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SM엔터가 여러 변화를 이루는데 중심에 섰던 이러면 아마 딱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분야 연예인 같은 분이랑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 자선운용 이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홈페이지를 딱 봤더니 이분 진짜 요새 말로 찐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온라인 홈페이지 첫 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더라고요. 네. 저희 핵심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자 테마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그리고 이거 해소하는 그 어떻게 해소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건지라서 내용이 주로 그거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행동주의 그 펀드들 운용사들 홈페이지 다 봤는데 뭐 스튜어드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딱 박혀 있어가지고 매우 네. 인상적이어서 한번 인사를 드릴 겸 네. 여쭤봤습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S엔터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은행주 캠페인도 열심히 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행주 저평가된 거 끌어올리겠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이 부분도 예. 좀 성공적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 네. 근데요, 이 외에도 한국 시장이 여전히 쉽게 말해 먹을거리가 많다. 타깃 기업으로 삼을 만한 곳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올해 엔터주도 뭐 엔터주는 좀 별로 좋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은행주는 좀 많이 올랐고 네. 이제 뭐 사실은 근데 밸류업 관련해 갖고 좀 마켓에 뉴스가 많았는데 실제로 시장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뭐 중국도 좀 네. 오르고 그랬는데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지수 자체는 아직 상승폭이 미미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여전히 굉장히 많고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일본은 밸류업 뭐 열심히 해왔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신국 구조 하면서 예.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밸류업 같은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덜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물론 이제 사실 뭐 그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인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업황 사이클적으로 좀 힘을 받으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거가 좀 있긴 한데 이제 네. 그런 면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밸류업이 정말로 제대로 될까에 대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100%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의구심이 아직 있다. 예, 네. 의구심이 아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올해 아마 1분기 뭐 4월, 5월까지 아마 거의 외국인 순매수가 역대 최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 오히려 이제 그 개인이나 기관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게 합이 맞아야 되는 거라서 그렇긴 네. 하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 밸류업 이 추세가 계속 될 거고 실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점점점 이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예. 그 타깃을 정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궁금했어요. 네. 곡을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산운용사나 주식 투자자마다 각자 전략이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이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를 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사실 어떤 뭔가 산업이나 기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저는 전혀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도 저하고 좀 비슷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사업 모델이 첫 번째로 회사의 사업 모델이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이클을 많이 탄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든가 이러면은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사업 모델이 일단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는 예. 뭐 예를 들어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신약들도 많고 너무 그렇죠.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되는 예, 거예요? 그런 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알 수 있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 중에는 굉장히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뭐 바이오 쪽에 박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테크, 네.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전문성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도 그런 전문성이 없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피터 린치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내가 좀 친숙하게 느끼고 이해하기 쉬운 그래야 이제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저평가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저평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이유가 이제 개선이 가능한 이유들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크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고 은행은 이제 자본 배치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이 가능한 이유로 저평가된 기업. 이게 두 번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선이 가능한데 개선하고 싶지 않을 거. 보통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그 저평가 사유가 있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뭐 회사의 정관이라든가 지분 구조라든가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온라인 파트너스가 뭔가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가능할 만한 요 삼박자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을 다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알고 있지만 개선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타깃으로 하신다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지분이 네. 엄청 많다든가 아니면은 정관이나 이런데 너무나 방어 조치가 많이 돼 있어서 사실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뭐 소용이 없으니까 네. 이제 아니면 혹은 가끔 가다가 뭐 상속이 이미 끝나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나는 주가를 올려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엄밀하게 평가하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가 직접 기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직접 그렇게는 못 하실 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좀 예측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운용사는 운용사마다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예. 일반 투자자도 조금 더 와닿게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요번에 진짜 이 밸류업이 되면서 한국의 과거의 그런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던 그런 방법 대비해서 좀 새롭게 그래도 돈 버는 방법들이 나올 것 같기도 네.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업 공시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가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이 해당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 네.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경영진, 네. 그다음에 주요 주주들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사들이 이제 그냥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강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 당할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판례상으로 이사는 주주에게는 충실 의무가 없고 회사에게만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면밀하게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지만 이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또 덧붙여 주실 말씀 예, 있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처음에 또 이야기했지만 이제 뭐 ETF 이런 데 투자하시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저는 본인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예, 편안하게 느끼는 기업에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들이 사실 엄청 하루 종일 시간 쓰면서 여러 종목을 자주 매매하고 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증권 거래세부터 해서 뭐 브로커리지 수수료. 네. 이제 저는 사실은 더 우월 전략은 이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저평가된 기업에 뭐 조금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로 인해서 아주 확 좋아진 그리고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어떤 곳을 꼽아 주시겠어요? 예, 저는 좀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곳 크게 이제 4개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인데 뭐 사실 여기는 원래부터도 미운 오리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뭐 구조 개편, 자본 배치, 주주 환원, IR 뭐 이런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최고의 저는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가 다 상장사였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가 다 상장돼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네. 모회사만 상장되도록 하고 자회사 2개는 100% 네.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그룹사 간의 자본 이동이 원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ROE가 높은 곳에 자본을 많이 배치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도 가장 모범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위주로 50% 최소 50%를 네. 주주 환원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IR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 질문들도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CEO가 직접 답변하는 이런 저는 사례고 이거를 좀 많이 보면 된다고 보고요. 여기 덧붙여서 이제 좀 칭찬해주고 싶은 사례는 저희도 뭐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이제 금융지주사들 중에 네. 특히 뭐 다들 좀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특히 이제 이 3대 금융지주가 KB, 신한하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자본 배치 및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이 주주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발표를 하셨고요. 세 개 다. 이제 이번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뉴욕에 가서 신한이나 KB 회장님들은 여기서 더 발전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거의 뭐 저는 단기간 안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복현 원장이 해외 네.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 발언들 저도 좀 살펴봤는데 네. 그 한계기업 퇴출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네. 근데 한계기업 퇴출 오케이 그런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사실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위 이제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좋은 전략을 따라한 거고 저는 벤치마킹을 되게 잘했다고 보고 네. 있고요. 이제 그 원리는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자발적으로 근데 정부에서 이런 주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기업들이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발표하도록 만들어서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면 나아질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이제 사실 그 한계 기업 퇴출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게 지금 정책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최근에 보면 하여튼 최근 수년간 밸류업도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네.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최근 한 3, 4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장 주식 시장에 그 상장 기업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2,500개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상장 기업 숫자가 5,000 몇백 개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해서 상장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아까 한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위 좀비 그렇죠. 예,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PBR 0.2배 이하라든지 사실 상장 유지가 말이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그냥 남아 있는 이렇게 되면 시장의 평균 수준이 떨어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당국에서 이런 인식에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좀 이제 상장 요건, 상장 유지 요건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하고 이 좀비 기업이나 상장 기업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기업은 좀 자연스럽게 뭐 상폐가 된다든가 퇴출될 수 있는 또 이게 별도의 정책으로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대표님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된 게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그런 연희대에 이렇게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 이 K-밸류업 그러니까 아직까지 희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예. 언급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긴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에 정말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저도 미팅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정말 될 거냐? 된다고 하면 정말 큰 기회가 있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이런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이거 너무 강제성이 없지 않냐, 되겠냐, 맨날 이러다 만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랜 투자한 사람일수록 더 비관적이에요. 예, 한국은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예, 왜 어렵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게 상당히 고착화 되고 구조적인 부분이고 네. 그 일본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 일본이 잘 돼서 한국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대형 상장 기업들의
대주주가 없습니다. 대부분 소유 분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그들은 그냥 경영진들이 주주가 아니니까 아니 주가 올라가든 말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주주가 아님으로써 경영진이 조금 더 이렇게 레이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의한 저평가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이게 이런 주가를 올리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을 때 사실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이해 집단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쉬운 과제가 아닌 게 맞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방향이 자본주의나 자본시장의 발달 과정에서 다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미국조차도 옛날에 한때 행동주의가 엄청 많이 그 워런 버핏조차도 뭐 행동주의자였다. 벤자민 그레이엄조차도 행동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도 이렇게 된 거고 예. 일본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에 많은 액세스가 지금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론적 연구들도 확실하게 사실은 정답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당국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저는 하고 계신 우리나라 상황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그렇고 다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될 거냐. 이제 저는 뭐 밸류업이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좋은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뭐 이제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라든지 외환 시장을 해외에서 이렇게 좀 더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많이 했는데 가장 근데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뭐 쉽진 않죠. 가장 해야 되는 1순위 과제는 사실은 어쨌든 상법 개정. 예, 상법 개정이고 이게 상법 개정 중에서도 이 상법 382조의 3,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사실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뉴욕에서 이번에 행사를 할 때 그 사실 이복현 원장님께서 본인 생각에는 이거 필요하다고 그리고 공청회도 하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발언 아예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고 사실 판례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학자나 아니면 법무부의 실무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말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못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더더욱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이거를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거와 함께 이제 사실 결국에는 주주가 이제 회사 경영이 주주를 이익을 손해를 보게 많은 방향으로 했을 때 이제 사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게 확립이 되어야지만 정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율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기업의 경영은 이사들이 하는 건데 이사들이 이제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주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민간 주체들끼리 자율적으로 규제하게끔 만들어 두면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방향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게 된다면 되게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이제 대통령발 상법 개정안 나오면서 그 내용은 쏙 빠졌기 때문에 사실 한풀 죽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뭐 갈 길은 멉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의견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거겠죠. 오늘 이창환 대표님과 소중한 말씀 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마케팅 권수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공개 매수 후에 상장 폐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좀 공개 매수하는 곳이 있죠. 그렇죠. 주로 이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해서 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 들어서도 보면 한행컴퍼니가 이 국내 1위 시멘트 업체입니다. 쌍용 CN이라는 곳의 잔여 지분 20.1%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했는데 사실 잔여 지분을 전부 공개 매수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고 한 절반 정도 확보했거든요. 네. 근데 절반 정도 확보하고 이제 나머지는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결국 상장 폐지했고요. 그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이 쓰죠.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 지분을 69% 정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2017년에 이 창업주로부터 인수를 경영권을 인수해 왔는데 지금 69%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공개 매수에 나섰는데 이것도 이제 100% 확보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일 1차 공개 매수에서는 30% 중에서 16% 정도만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2차 공개 매수에 다시 도전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인 커넥트 웨이브에 대해서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예전에 다나와라는 이름의 곳이었어요. 근데 더 익숙해요. 저 MBK가 2022년에 인수를 했고 이제 홀딩스를 세워서 그 홀딩스가 이 커넥트 웨이브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짰는데 지금 자사주 제외한 주식을 모두 인수한 뒤에 이제 상장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지금 공개 매수 대상 주식이 38.9% 정도거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건은. 네, 그렇군요. 이게 작년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큼직한 공개 매수나 이런 상장 폐지 건들도 어떤 게 있었죠? 작년 연초에 굉장히 이제 이 M&A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게 하나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네. 그게 UCK, 그러니까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하고 MBK 파트너스가 손잡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최규혁 회장 지분 10.3% 사들이고 전원 사채 한 3.5% 사들이고 나머지를 다 공개 매수로 이제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한 88% 정도 확보해서 이제 결국 상장 폐지 성공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 6월에는 한행컴퍼니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인데 루트로닉 인수를 해서 2차례에 걸쳐서 공개 매수하고 장내 매수 통해서 한 98%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SK 렌터카가 에 대한 공개 매수 후에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거는 SK 그룹이 이제 완전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아니고 SK 그룹이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지금 상장 폐지는 그러면 그 지분을 얼마를 확보해야 그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지분을 95% 이상 보유하면 이제 자진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94%다, 93%다 그럼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공개 매수에 응한 지분이 만약에 적을 경우에는 아까 그 앞에서도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완전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이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이 지주사로 전부 이관을 하고 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한테는 지주사의 지분을 주는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전 자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특별 결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특별 결의를 하려면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60% 후반에서 70% 초반. 이러니까 이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쌍용 CNA를 이제 주식 교환을 통해서 했는데 특수관계인하고 공동으로 보유한 지분이 총 78.79%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 충족하고 있었고 이 지분은 다 이제 이 특별거래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분이니까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해서 결국은 특별결의 승인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보통은 투자한 기업들이 막 상장을 못해서 안달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상장한다는 거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장사일 때부터 투자를 해서 상장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여러 단계 우리가 보통 시드머니, 그러니까 시드 단계부터 해서 시리즈 A, B, C 가고 이제 프리 IPO, IPO 단계까지 가기 그때까지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를 하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중에 우리나라는 M&A 시장은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된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IPO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보통 IPO를 할 때 기존의 투자자들이 투자해 놓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받은 지분을 구주 매출을 일부 하고 신주 발행을 해서 신주 발행을 공모주로 이제 일반 투자자한테 받고 그 공모 자금을 이제 회사에 뭐 자금으로 유입이 되면 그걸로 이제 투자도 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엑시트를 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IPO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때 그래서 몇 년 내에 IPO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뭐 교보생명이나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쓱닷컴 정도인 건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그 대구 인터내셔널하고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지분을 그 신장채 회장이 자기 우호지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컨소시엄한테 이걸 매각을 했거든요. 그때 2015년 9월까지 그 교보생명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신창재 회장한테 지분을 대표할 수 있는 풋옵션을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어피니티 컨소시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SSG닷컴 그러니까 쓱닷컴 같은 경우에도 총 거래액 5조 1,6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 공개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세계그룹이 매수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투자를 받을 때. 그래서 IPO가 굉장히 이 투자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요새는 멀쩡한 상장사를 상장 폐지를 하는 걸까라고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장 전 지분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 지분 투자를 한 거를 내가 언제 엑시트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상장사인 상태에서 투자하는 건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상장사 중에 괜찮은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상장사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상장사라는 거는 시장에서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주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평가 차익, 평가 손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기업의 본질 가치에 연동해서 본질 가치로만 결정이 되면 괜찮은데 이 증시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뭐 작용을 하잖아요.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수급. 이제 그 주체별로 수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좋고 성장성이 높아서 이 상장사의 지분을 샀는데 이거와 상관없는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사모펀드도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출자를 받아서 그 돈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상장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해야 되고 막 이런데 대표적으로 IMMP가 상장사인 한샘 하나투어, 에이블CNC 이런 데 투자해서 뭐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많이 이제 고생을 했었고 JKL 파트너스도 롯데선보가 상장사인데 여기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롯데선보도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면 LP들한테 이 롯데선보의 가치는 이렇지 않은데 지금 증시 상황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매각할 때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있는데 니네들이 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이런 이제 비교를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제3자인 회계법인 이런 데 이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를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EOD 리스크예요. 우리가 EOD라는 건 뭐냐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갖고 있는 펀드의 자금뿐만 아니라 인수금융이라는 걸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기관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빌려서 투자를 해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이제 이 주식을 좀 담보로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이 채권자들이 이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가 떨어졌는데 나 이거 회수할래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EOD가 발생이 되면 그 EOD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백방으로 이제 자금을 걸어 다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사실 EOD를 겪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또 상장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한테 시달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에
주가가 떨어지면 사모펀드 너희들이 인수했는데 주가 관리 안 하니 뭐 약간 아니면 배당 좀 해라 아니면 뭐 자산 소각해라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게 이제 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좀 골칫거리일 수도 있고 상장사기 때문에 공시도 해야 되고 이 ESG 같은 것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은데 특히나 최근에 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사 입장에서는 공시해야 될 게 더 많고 따라야 될 게 더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그러니까 경영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 설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해외 PE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었어요. 상장사를 인수해서 공개 매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센터장이 지금 이제 언급해주신 단어 중에 이 번거로움이라는 게 제가 조금 딱 들어왔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경영상의 편의성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실상 진짜 목적은 회수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가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픈 AI라든가 스페이스X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뭐 바이트 댄스 이런 데들 굉장히 뭐 데카콘까지 간 곳들이잖아요. 이런 데들이 상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금 때문인 건데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모으기 위한 건데 이미 이제 글로벌리 사모펀드들의 드라이 파운더 소진하지 않은 자금들이 많고 이 사모펀드들이 이런 기업들의 투자할 용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상장의 필요성이 일단 없고 그러니까 비상장소로 남아있는 게 훨씬 편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이라는 걸 갖고 이 기업을 하는 경우들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그리고 테크,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지식재산권을 갖고 하는 건데 상장사가 되면 약간 영업 기밀을 이제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매번 경영 계획을 공시해야 되고 뭐 매출 목표 이런 것들 공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비상장소로 남는다라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진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모펀드들은 보통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어디 투자를 하면 펀드 만기가 펀드마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 5년에서 맥스 10년 뭐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상장사인 경우는 엑시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상장사로 상장 폐지를 한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을 주주한테 하거나 아니면 감자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상장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들이 많아요. 유형자산을 아주 뭐 예를 들어 금싸라기 땅을 매각한다 그러면 왜? 이거 갖고 있으면 같이 오를 텐데 왜 매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감자 같은 거는 또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상장 폐지한 다음에 한행코 같은 경우가 루트로닉이라는 업체를 상장 폐지한 다음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유상감자라는 거는 회사가 주주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회수해서 소각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유상감자를 통하면서 투자금 상당히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사례들 제가 이전 사례들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될 때 막 답답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경우들이 그러니까 좀 작년까지만 많았던 것 해도 그냥 공개 매수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사실 오스테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가를 이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경영권을 사올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대주주한테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오는데 그걸 소액주주들한테도 똑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최규혁 회장한테 사온 주식 가격만큼 똑같이 공개 매수를 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그때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환호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공개 매수가에 근접을 했고 그래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긴 했었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스테오 임플란트의 뭐 공개 매수 성공했고 상장 폐지를 했지만 그 공개 매수하고 이럴 때 오스테오 임플란트의 올해 경영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할 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올해는 매출이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해를 지나서 보니까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와, 저 주식 내가 갖고 있었으면 주가는 올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기도 했고
이게 일부러 공개 매수하려고 경영 계획을 조금 보수적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약간 배신감 느낀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좀 바람직한 경우였던 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개 매수가를 책정했었는데 공개 매수가 책정할 때 보통 그러진 않거든요. 시장가에 뭐 예를 들어 뭐 과거 한 달간의 평균 가격에 얼마 좀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매수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좀 반발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소액주주들, 일반 투자자들 공개 매수에 응할지 말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거든요. 그렇죠. 일단 공개 매수 가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주가하고 공개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죠. 근데 공개 매수가에 약간 수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그 기한 내에 주가 움직임을 보다가 공개 매수 기한이 됐을 때 그때쯤 이제 결정해서 응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팔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사실 공개 매수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때 내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근데 95%까지 확보를 하면 상장 폐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나머지 5% 중에 일부를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상장 폐지 된 다음에 이거를 내가 현금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뭐 그 절차를 또 겪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기간에 막바지까지 갔다가 이제 주가를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장내에서 파는 게 더 좋은 게 이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예요.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차익에 만약에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한 22%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장내에서 매도를 했을 때에는 거래세와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가격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장내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고요. 뭐 공개 매수 이후에 뭐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경우 뭐 아니면 대주주가 이미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더 이상 매집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빨리 파시는 게 뭐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트렌드로 좀 자리를 하면 이 이슈 또 닥쳤을 때, 불거졌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권수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힘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